지난 3월 인천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운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요. 지난달 31일 포항에서는 택시 기사가 술 취한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얼굴 등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에는 부산에서 술 취한 남성 승객이 운전 중인 여성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갈수록 늘어나는 택시 기사 폭행 범죄. 대책은 없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심혜인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심혜인입니다.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산에서 발생한 여성 택시기사 목을 조르는 사건, 이렇게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들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포항 사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엔 보배 드림이라는 커뮤니티에 택시기사 아들이 글을 올리면서 이슈가 된 사건인데요. 70대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코뼈가 부러진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 30분경 50대 남성이 택시에 탑승을 한 이후에,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택시를 타면 저희가 뒷좌석에 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승객 같은 경우에 조수석에 탑승을 했다고 합니다. 조수석에 탑승을 하고 흥해로 가자라고 본인보다 분명히 나이가 많아 보이는 기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반말로 목적지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분가량 안전하게 운전을 해서 목적지에 도달을 했는데 이 승객이 갑작스럽게 너 택시 손님한테 맞아본 적 있냐라고 기사님한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님이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응대를 하지 않자 갑자기 이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에 눈을 감고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요금을 장시간 내지 않으니까 택시기사가 어쩔 수 없이 파출소로 이동을 하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그 손님이 택시기사의 가방에, 돈가방에 손을 대고 그러던 중에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실랑이가 단순하게 뭐 욕설이나 폭언이 아니라 이 승객이 택시기사의 귀를 비틀고 그다음에 주먹으로 얼굴을 7차례 가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커뮤니티 찾아보면 굉장히 끔찍한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본인의 주머니에 있던 자동차 키를 꺼내서 키 열쇠 앞부분을 주먹으로 쥔 채 택시기사 얼굴을 10차례 가격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택시기사는 이마와 눈이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져지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적반하장으로 승객은 본인도 손가락이 부러졌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쌍방폭행을 주장하게 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이와 비슷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나타났는데요. 지난 8일 새벽 1시쯤에 부산 서구에서 택시에 탑승한 50대 남성이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실내등을 껐다 켰다 이런 걸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택시 기사님께서 불을 꺼드릴까요? 라고 물으니 꺼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불이 꺼지자 이 승객이 태도가 돌변을 해서 갑작스럽게 운전 중인 여성 기사의 목을 조르고 뒤에서 목을 조르고 가슴을 추행을 하는 등 몸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기사는 이에 조금 안전벨을 누르니까 기사가 이에 조금 당황을 해서 승객이 사과를 하는 척 했으나 요금을 내리지 않은 채 도망을 갔다가 추격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된 사건이 2차례 크게 언론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 굉장히 소식 듣고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신 분들 많으셨을 건데 이런 사건들을 좀 종합을 해볼 때 좀 폭행 범죄, 택시기사 폭행 범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성이 좀 있습니까? 우선 앞서 두 사건만 보더라도 공통적으로 가해자들이 음주 상태를 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태가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폭행이 저질러졌다라는 것과 그리고 택시에서 발생했다는 공간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택시라는 공간의 한정적인 곳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놓여 있고 피해 택시기사는 그리고 운전 중이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 그리고 또 다른 2차 사고를 발생을 막기 위한 또 안전 이걸 고려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도 꽤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경미범죄심의위원회를 가게 되면 많이 느끼는데요. 이 최근 두 사건도 보더라도 술 취한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것도 어떻게 보면 사유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거나 근데 그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일반적이면 다른 부탁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이제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더 폭행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시간이 갈수록 좀 증가하는 것 같아가지고 연간 몇 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뭐 통계 수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택시기사나 버스 기사와 같은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수치를 조사한 거는 꽤 예전 자료가 있는데요. 2015년에 자료 조사를 보면 하루 평균 9명의 버스나 택시기사가 운전 중에 폭행을 당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최근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운전자 폭행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안에 택시기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2019년에는 2,587건인데 이게 2021년에 갑작스럽게 47%가 증가를 해서 4,259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4년에 잠정적으로 저희가 아직 6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3,947건으로 추정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급증하는 추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직 6월밖에 안 됐는데 3,900명이라면 21년도보다 훨씬 넘어가는 수치를 볼 수 있다는 얘긴데, 예. 그럼 이렇게 폭행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주요한 이유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타인의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그런 위해를 하는 주치폭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2021년에 경찰청에 112로 신고된 주치자 신고 건수가 83만 8천 건에 달하고요. 예. 이게 2023년 11월까지 추산된 건수가 94만 5천 건에 달해서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주치자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연계성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2021년은 돌이켜보면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그 사람들 만남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던 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치폭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회복기인데 이게 그래서 이제 주치폭력이 더 늘어나고 택시기사들이 또 굉장히 좀 불안에 떨어야 되는데 유독 택시에서 이런 범죄가 많은 이유? 그러니까 뭐 시비는 건다거나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목을 조른다거나 뭐 왜 이럴까요? 가해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오픈된 공간에서 그런 시비나 단순한 언행이라든지 그런 불쾌감이 있었으면 단순하게 사실 무마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택시라는 공간이라는 특수성과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조금 좋지 않은 문화 중에 손님이 왕이다 이런 문화 같은 것들도 조금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주치자에 대한 문제는 택시기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네. 소방 구급대원도 소방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람 중에 87%가 주치자고요. 네네. 경찰 예. 공무원도 60%가 주치자에 의한 폭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부산 여성 택시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택시 운행 시작한 지 4주차였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운전대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사건을 직접 겪은 분들의 그 트라우마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트라우마는 저희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을 건데요. 특히나 이 발생을 했던 상황이라는 그런 특수성 그러다 네네. 보니까 운전대를 다시 잡는 것도 사실은 조금 불안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밤운전 때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폭행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나를 피해 입힐 수도 있다라는 불안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 피해나 트라우마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택시 폭행 사건의 대부분이 이제 운행 중에 발생한단 말이에요.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신주나 다른 차량과 충돌도 할 수 있고 보행자를 뭐 친다던가 이런 심각한 사고,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가중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마 주치자라는 상태다 보니까 그걸 딱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폭행과 다르게 그 운전을 하고 있는 운행 중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폭행을 할 경우에는요. 폭행이나 상해의 대상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나 버스기사인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예. 가중 처벌을 5년 이하, 폭행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그리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상해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엄벌을 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운행 중에 운전자를 대상으로 폭행을 하다 보니까 혹시 정차 중에 택시기사나 운전기사가 맞는 경우는 이 법이 해당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똑같이 처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운전자가 승객의 승차와 하차 등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정차한 경우까지도 다 포함을
포함을 해서 처벌을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가중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인지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전자 폭행 사건 발생 건수에 비해서 구속률이 1% 수준이다라고 하던데 1%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운전자 폭행 가중 처벌법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지적도 많은데 이렇게 강력한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구속률 같은 경우에는 이 행위자가 혹시나 도주할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뭐 증거 인멸이나 이런 경우에 구속을 하는데 반해서 이런 사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개 가중 처벌을 받기 때문에요. 네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폭행을 일반적으로 했을 때 반의사 불발죄를 해서 합의를 하면 원만하게 합의를 하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를 폭행했을 경우에는 이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합의는 합의이고 그거에 따라서 감형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해자의 특수성이 조금 있죠. 반드시 구속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있어서 처벌은 합니다. 처벌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속률은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처벌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처벌의 경우에는 이건 단순하게 택시 운전 기사님들에 대한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기보다는 예.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서 주치에 대한 감형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독 중에서 사실 알코올이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인식 문제가 굉장히 낮고 그리고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그 판단력이 흐려져서 주치의 상태이기 때문에 감형에 해주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처벌도 처벌인데 좀 택시 기사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또 보호 방안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보호 격벽이라는 걸 설치하는 의무라고 하던데 어떤 겁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뉴스 중에 버스에서 이런 사건 많이 기억하실 네,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게 2006년부터 시내 일반 버스 운전 좌석 뒤에 운전자 좌석 뒤에 보호 격벽 설치 의무화가 법안이 발의가 돼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택시에도 적용하면 어떠냐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격벽을 설치한 다음과 버스 격벽을 설치하지 않은 버스를 비교했을 때는 확실하게 버스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가 버스는 확실히 실효성이 있었는데 실효성이 있었습니다. 택시도 뭐 서울하고 경기도 지자체에서 택시 운전석에 보호 격벽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도 했는데 이게 또 대부분 중단된 상황이라고요? 네, 법적으로 이게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예. 사실상 종종 버스 기사들도 이런 폭행이 여전히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런 뉴스를 보면 그 버스가 격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의무화되어 있는데도 그런 사건이 여전히 발생이 되는데 반해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지자체에서 이걸 좀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조한 지원율과 그리고 버스 그 택시 기사님들이 지원을 조금 하는 율이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설치함으로써 공간이 좀 줄어들고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사실 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아마 현재로서는 중단된 그러한 것을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택시를 보면은 와연 뒷자리만 탈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자리는 못 네. 타니까. 그렇게 된다면 좀 공간이 되는데 최대한 뭐 4명은 탈 수 있는 그 그렇죠. 공간을 마련하려면 네네. 그 안에서 격벽을 설치한다. 그 굉장히 좀 답답할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럼 좀 어떻게 좀 보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사실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러한 그 100%의 예산 지원이 조금 어렵다면 뭔가 택시 쪽의 협회랑 의논을 해서 일정 부분의 지원을 하고 택시 쪽에서도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 조율을 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보호격벽 설치가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게 좀 보완 시행책으로 보입니다. 예, 다른 나라는 끝으로 한 말씀 전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례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코로나19 이후로 이러한 보호 격벽 같은 게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버스나 택시에 많이 설치가 되어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택시 기사님들이 이 보호 격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서 두려움이 조금 낮아진다고 하니까요. 택시 기사님들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운행될 수 있도록 본인들께서도 스스로 이 사업에 동참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국민들도 이에 대해서 이 사업이 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약주만 드시면은 이제 뭐 불끈하는 그거 주치 폭력에 대해서도 좀 엄벌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택시 타시면은 조용히 주무시면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얼마나 그리고 좋습니까, 그러면. 깔끔하게 돈 내고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영산대 경찰